오늘 오세훈까지 불똥이 튀었는데 오세훈은 일단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뭐 윤석열 정권에서 여권 인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뭐 이제는 안 하는 게 이상할 텐데. 다 거짓말했잖아요. 김종인 그 천하의 김종인조차. 그거는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김종인 그 어른이 뭐 대선에 나올 일은 없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앞에 가서 질질 짰단 말이죠. 네. 다 녹음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도 이제는 아주 골고루 망하게 네, 됐다. 뭐 질질 짠 거는 이제는 약과인 것 같고요. 네. 오세훈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의 후원회장을 뒤를 이렇게 봐주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후원회장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 별장에서 명태균 씨와 김종인 씨가 이렇게 같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씨가 여론조사를 했던 이 여론조사 대금의 일부를 그 후원회장이 처리해 준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고 이제 명 씨는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굉장히 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에도 연루가 됐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뭐 진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명태균이 이따 판도라 상자에 열렸으니까 오세훈을 봐주겠습니까? 지금 오세훈이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를 봐주기도 힘들지만 정말 봐준다면은 누군가 그 정말 거목을 하나 희생양 삼아야 된단 말이죠.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준석 그 변호인 김연기 변호사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스모킹 킴. 스모킹 킴. 이름이 장명이 좋은데요. 딜레이 킴. 예. 연기 킴.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네. 제 재판 때 예. 저한테 불리한 쪽의 그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예. 김연기 변호사. 대표적인 이준석 변호사인데 뭐 그래서 이준석 성상납 의혹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변호인으로 나섰던 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준석과 운명을 같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명태균 변호사가 됐단 말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극혐하는 김소연은 아웃되고 그러니까요. 네. 이준석 최측근 변호사가 지금 그 명태균 변호사가 됐으니 명태균이 앞으로 지금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 있고 윤석열을 씹지 않으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이준석의 변호인으로 뒀다면은 이후에 전개될 상황이 매우 재밌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상황이 사실 명태균 씨가 원래 이준석을 엄청 아낀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흘러나오는 썰에 의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대권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뻐했고 그래서 명태균이가 7불사까지 이준석 내려오라고 해도 새벽에 쪼르르 내려가갖고 예. 새벽 4시에 홍매화 신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만큼 돈독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도 명태균 씨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여기를 공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저기 이준석 워딩을 보면은 명태균에 대한 비난이 없었어요. 절대 사기꾼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나저나 참 재밌는 건데 네. 이게 딴 얘기지만은 신현준 씨라고 저하고 한때 이제 거리의 만찬이란 프로를 같이 할 뻔했던 그 배우님이 지금 그 개신교 케이블 방송 진행자인데. 예. 예. 그 영화 배우 그렇지. 얼굴 깜잡혀가지고요. 근데 그 양반이 템플스테이를 했나 봐요. 예, 아니 뭐 배우가 공인이 템플스테이 할 수도 있지. 네. 근데 그 기독교계 방송에서 그 저 템플스테이 했다고 난리가 났어 지금 그 양반이.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예. 천하람도 난리가 났어요. 천하람. 홍매화 심었다고요? 천하람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예. 목사들이 절에 가서 홍매화를 심었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교회를 가지만 성당을 다니거나 교회를 가도 예. 원래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게 뭐가 있어서 예. 뭐 신년 되면 뭐 사주를 보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뭐 그 재미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템플스테이야말로 그야말로 그냥 마음을 이렇게 심상을 명상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건 너무 편협한 것 같아요. 수도원에 가서 개신교 수도원도 있거든.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도원 가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와 주여 아버지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허리가 다쳐요. 자 그래요. 근데 사법부 보수화 이걸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대한민국 법원이 너무 지나치게 사실은 옛날에는 하급심일수록 굉장히 진보적이고 인권 친화적이고 이런 판단을 하는데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보수화, 더 권위의 어떤 기대는 이런 판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랬던 게 이제 과거 패턴인데 지금은 1심이 가장 보수적이고 올라갈수록 뭔가
쪼인 게 풀리는 듯한 그런 판결이 나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원래 사법부가 네.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수년 전에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 어떤 산을 갔어요. 예. 산에 갔는데 수백 명이 쫙 도열해 있는 거예요. 예. 야, 뭐지? 무슨 기업 연수 왔나 보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판사였어요. 예. 근데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도열에 있는 이 도열에 있는 것도 나름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서 있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판사님이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 그 직급대로 수석부장 판사부터 해가지고 짜자자자 소위 말하는 기수대로 예. 판사 된 순서대로 기수대로 이런 식으로 도열해 있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사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판사 내부에 그 판사들이 독립되어서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사 조직이나 이 내부의 그 경직된 문화는 검찰 조직 못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지금이야 저하고 굉장히 소원해진 분이지만은 이정열 부장 판사님, 네. 그 양반 말씀은 PD님 밖에서 웃으시는데요. 검찰 개혁 얘기만 나왔잖아요. 자긴 참 어이가 없었다는 거야. 아니 진짜 검찰 못지않게 개혁이 필요한 곳이 이 사법부인데 사법부 개혁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하라고 시켜놨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죠. 너무 유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철학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의 어떤 판사들에게 두터운 신망과 사실은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면 본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직에서 함께 따르는 후배 판사와 일을 시킬 법원 행정처에서 함께 일해줄 행정을 봐줄 판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없는 사람을 그냥 대법원장 시켜놓은 거예요. 5년 대법원장 하는 동안 사법부 뭐 한 게 없어요. 네. 사법개혁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 놓은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마지막에 거의 판사들한테 조리돌림을 당하셨더만 보니까 조직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권위도 없고. 통상 판사들은 그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상관없이 대법원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리와 또한 그의 어떤 정치 성향까지 다 그러니까요. 그 이게 코드를 맞춰준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법관 승진 제도를 사실은 무력화했거든요. 그래서 고법 부장판사와 지방 법원장 가는 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법원장을 추천제로 해당 법원에서 추천제로 하도록 해가지고 네. 사실상 인기 투표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일장 있다 보는데 인사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사건 적재, 지연, 뭐 관리가 안 되고 판사 관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거꾸로 과거에 지금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문제는 그 승진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그쵸.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법관들이 일반 회사원처럼 검찰 조직처럼 고법부장, 수석부장, 지방법원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단계 승진하는 거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저 한성진 판사나 이제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 김동연 판사 모두 다 그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썰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로스쿨 제도를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더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은 지금 로스쿨은 일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배들이 많이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만 로스쿨 들어가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스쿨도 검찰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로스쿨을 돌아다니면서 검사할 사람 뭐 이렇게 스카우트 해간다면서요. 한 2학년쯤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감히 비판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로스쿨의 문제, 제도 문제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전에도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80%가 서영고였습니다. 그리고 다 대원외고 그 한겨레 제가 대학생 때 봤던 그 기사인 것 같은데요. 대원외고 출신이나 강남 8학군 출신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애들이 그러면 여기 지금 변호사 법조인만 그러냐? 법조인만 그렇지 않죠. 의사도 그렇죠. 그렇지. 의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강남 8학군. 그래서 의협 회장님들 보시면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저 사람부터 뭔가 의협 협회 차원에서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아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스로 6개월 만에 변협 회장 잘라버리고 네, 탄핵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기득권층에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구조가 그냥 인류의 역사였죠. 계속 조금씩 바꿔왔지만 인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 탓, 로스쿨 탓으로 조금 말하기는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스쿨 제도나 이런 거를 손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사법부 개혁 뭐 아니면 뭐 검찰 개혁 이걸 하는 거는 좀 비판하는 건 좀 무리가 연관짓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젊은 판사들이 사실은 개천에서 용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작부터 부자 강자 편에 서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고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완전히 개천을 멀리하더라고요. 아니 MB가 그래. MB가. 너무 친한 후배였는데 너무 친한 친구고 후배였는데 판사가 되자 완전히 기존에 뭔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멀리하고 기득권 세계에 편입을 했구나. 그런 어떤 주류의 뭔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약간 어울리더라고요. 결국 뭐 혼맥도 그러할 테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왜 이러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사법부가 1극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AI 판결 도입하자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진짜. 그래서 판사 선발 제도를 사실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 제도를. 뭐 지금은 한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하고 5년으로 그걸 낮췄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길게 하면 저는 그 폐단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판사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밖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미쳤다고 왜 내가 지금 공무원이 되냐. 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밖에서 이렇게 돌다 오면 너무 이렇게 달고 달아가지고 인맥도 또 이렇게 저렇게 형성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판결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막 이렇게 사람을 고려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판결도 나오게 되는 조직과 거고. 뭐 단체를 또 고려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판결문을 쓰고 하는 거를 법원에 들어가서 선배 판사에게 배우고 증거 조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도제식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거 머리가 어느 정도 굵어갖고 오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로 가자고 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커질 이제 것 그거를 같습니다. 이제 5년으로 낮췄는데 그래도 이제 선발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기득권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판사들 메말라 있는 그런 판사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성 있게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법관 인용 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법부가 정말 우리 국민의 마지막 기대 언덕이라는 점을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잊지 말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뭐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이다 싶을 땐 아니라고 상식과 법리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데 그걸 기대할 수 없어서 항상 어떤 재판부가 결정되면은 저 판사가 어디야 고향이 그리고 뭐 학교는 어디야 누구하고 기수가 같아 이런 걸 왜 우리가 따져야 됩니까? 이건 복불복아니에요? 판결이 나왔을 때 국민이 그 판결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판사들 사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받는 판결을 만들 그러면 어떤 게 존중받는 판결이냐 하면 결국에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판결,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판결이 사법부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단 말이죠. 가상자산 하면 또 우리 김남국 그러니까 전 의원이 가장 기억이 나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좀 남겼는데요. 정무적 정책적인 일관성,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지어 현역 의원님들도 지난번 금투세 유예할 때 같이 다 유예된 줄 알고 있었대요. 시장의 투자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토론하고 고민하며 몇 달 동안 숙고한 끝에 어렵게 금투세를 유예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유예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시장 지금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육성하고 그리고 건전화한 다음에 과세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한 중도 확장 정책 중 전략 중 하나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 안정적이다. 두루 균형감 있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큰 걸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렸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갑자기 가상자산은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상자산은 더 어려워요. 거기 시장은. 더 규제가 더 시장 보호가 투자자 보호가 안 돼 있고 더 시장 규모가 작고 예.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성장하는 단계의 시장인데 네. 주식 투자하는 데는 유예하고 가상자산은 과세한다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정책적 일관성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금투세를 뭐하러 유예했어? 그 다 어쨌든 중도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네. 돼버리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사실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대원칙인데 일단은 주식으로 그렇게 떼돈을 벌어서 그 금투세를 낼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예. 사실은 이게 민생이다라고 국민의힘 이야기하는데 민생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금투세 유예했지만 주가 올랐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제와 주식 시장의 가장 위험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경제가 위기다라고 하면서 어제오들 뭐 언론인 대기업들이 다 지금 비상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롯데 심하게 흔들리고요. 뭐 지금 난리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복지를 줄이고 GS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운영하고 GS 뭐 칼텍스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을 유치원을 문 닫고 다른 계열사 가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복지를 줄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대기업들 비상경영 체제를 돌입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정부는 경제 대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으로 떼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금투세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 네. 뭐 가상자산으로 팔자를 바꾼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면은 또 그때 가서 또 그 논의를 개시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집권한 듭니다.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집권만으로도 그럼요. 충분히 다시 논의가 시작될 네.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이게 재판에도 예.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재판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예. 국민이 원한다. 예. 그리고 국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할 것 같다라는 그 인식이 생기면 판사들도 이 후보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살려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판결문을 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정책과 음. 이런 어떤 중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생 우선 정책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네,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간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김남국 의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월요일에 오늘 김남국 의원님이 예측하신 것과는 반대로 무죄가 나오기를 벌써 끝나는 건가요? 예. 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막 이렇게 과하게 비판하고 그러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 이제 일반적인 저희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매일같이 매주 촛불을 들고 생업이 있는데 촛불을 들고 나오시잖아요. 비 올 때 국민들이 대신 나서서 정치인 대신 나서서 싸워주고 촛불 들고 정치인들 출마한다 그러면 후원해주고 선거운동하고 글쎄. 그러잖아요.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방패가 되어야 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욕심, 뭐 자기가 뭐 하겠다 제발 그것 좀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럴 때 나와서 윤석열 정권과 좀 싸워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김남국 전 의원님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촛불 집회 꼭 나오세요, 토요일 날. 예, 감사합니다. 네,